안녕하세요. 황약사입니다. 오늘은 1강에 이어서 2강 인체순환의 상호 연관성 2의 세포 면역, 호르몬, 신경, 혈액, 림프, 경락에 대한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OTC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인체순환과 질병의 기본 개념, 그리고 순환의 7개 범주에 대한 이해, 세포 면역, 신경, 호르몬, 림프, 혈액, 경락까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국 OTC의 판매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 기본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몸도 순환하고 세포도 순환하고 또 몸과 세포가 함께 순환하고 있는 끊임없는 순환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직립보행을 하고 항온동물이죠.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혈액이 중력을 거스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력이 거스른다, 상하순환이 된다. 그래서 수승화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의 기운은 올라가야 되고 화의 기운은 내려와야 건강하다. 이렇게 상하순환이 원활해야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화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심장에서 나오죠. 심장에서 혈액 박동을, 심장 박동 운동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수의 기운은 신장에서 나오겠습니다. 신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액을 걸러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심장과 신장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상하 운동,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게 인체 상하 순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종아리인데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그 종아리 근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포유류 중에서 종아리가 발달한 동물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만큼 이 인체에서 종아리의 비중이 큰 포유류가 별로 없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족보행하는 동물들을 보면 대체로 허벅지는 튼실하더라도 종아리는 얇죠. 대신 이제 곰이라던가 일정 정도의 이런 그 직립을 하는 동물들은 조금 그래도 다리 하체부까지 좀 비중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종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직립보행의 결과물,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인간이 진화한 그 조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걷기 운동이 좋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종아리의 운동을 통해서 심장이나 신장이 가지는 혈액순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하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간은 항온동물이죠. 항온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체 외부의 온도와 습도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순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체는 이 외부의 온도와 습도에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인체 몸의 체온 유지는 보통 그 간과 폐가 주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에서는 발열작용을 하고요. 보통 간과 근육에서 발열작용을 많이 하고 피부와 폐를 통해서는 이제 그 온도를 조절하죠. 열이 너무 많으면 열을 배출을 하고 그래서 간과 폐가 인체의 그 온도의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주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2, 3도만 차이가 나도 몸살이 나거나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쇼크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체온 유지는 인간이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안팎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계속된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순환은 심장과 신장, 안팎순환은 간과 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연결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포 같은 경우는 인체에는 한 10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세포 역시도 끊임없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세포 내와 세포 외,
세포 외액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영양분과 노폐물 여러 가지 그 생리활성 물질들을 주고받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세포에서 초창기에는 세포의 DNA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이 세포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세포 생리의 핵심은 세포벽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역시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세포들이 같이 기생을 하고 있죠. 공생하기도 하고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공생하는 세포들, 기생하는 세포들 대부분은 유익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병원균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 공생 세포들, 기생 세포들은 인체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가지 생리대사 과정에서도 인체 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이제 말라리아 원충이라던가 비브리오처럼 치명적인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점,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이고요. 어쨌거나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순환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순환계라고 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세포, 면역, 신경, 호르몬, 혈액, 림프, 경락까지 이 7개 순환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누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병치료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OTC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유 방법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요 7개 카테고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요 경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국 OTC에서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락을 제외한 요 6가지를 가지고서 약국 OT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병증이 온다라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세포순환과 면역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온다. 면역순환과 신경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갑상선 질환이 온다라던가 신경순환과 세포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신경계 질환이 온다.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가령 부종이 왔다라고 하면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을 해준다. 그리고 대상포진이라면 림프순환과 신경순환을 동시에 개선해준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순환과 호르몬 순환이 동시에 원활하지 않을 때 정신질환이 온다라던가 또 조금 더 복잡한 3가지, 4가지의 순환장애가 동시에 왔을 때 이런 병증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락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경락에 대한 순환 해법까지 접목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약국 OTC에서 경락에 대한 접근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순환장애와 병증의 관계에 대해서 육각 다이어그램, 육각 그래프로 그린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든 그림이고요. 요 그림을 통해서 OTC나 질병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치유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계속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처음 나온 그래프니까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경은 저하되어 있다. 이게 안쪽으로 가면 저하된 거고 바깥으로 가면 항진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신경은 저하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조금 항진된 상태고요. 면역 같은 경우는 점막 면역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림프 순환은 조금 약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병증에 대한 이해를 볼 수가 있겠고요. 요 그림을 제가 1강에서 그 한약 제제 그 다이어그램을 비교를 해서 그 비교를 통해서 각 제제들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육각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다이어그램을 한 번에 이렇게 비교 설명을 드리면서 각 질환의 이런 순환계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유사점, 차이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래프 색깔 있는 부위에 이렇게 비교적 그 형태가 좀 나쁘진 않죠. 다만 이제 혈액이 좀 혈액 순환이 항진되어 있고 호르몬 순환도 항진되어 있고 신경, 림프 모두 다 좀 항진되어 있는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병증이라기보다는 과격한 운동 상태다. 물론 과격한 운동 상태를 지나서 너무 과도해지면 쇼크가 날 수도 있겠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체 순환 장애의 원인, 그러니까 병증의 원인이겠죠. 내인성, 외인성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그래서 뭐 유전적 이상이라든가 뭐 마음의 병,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불규칙한 생활, 뭐 성장통, 노화 뭐 이런 것들 내인성 원인이 되겠고요. 외인성은 이제 외부 바이러스나 곰팡이, 병원성 세균, 그다음에 뭐 기생충이라든가 이물질, 약물 부작용들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순환 장애를 OTC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세포, 면역, 신경, 혈액, 림프, 호르몬 등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공생하고 순환하고 있죠. 세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100조 이상의 세포들이 있고 매일 3천억 이상의 세포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혈구가 약 2천억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100조라는 세포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각 조직을 구성하고 서로 필요할 때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인체를 이렇게 순환시키고 인체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데 이들 세포들 사이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셀 시그널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이제 셀 턴오버 타임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직 중에서 늙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세포의 수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수명이 세포마다 그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 뭐 며칠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하고 몇십 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생하고 있는 세포, 그다음에 세포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는 이제 기본적으로 줄기세포에서 모든 세포가 시작을 하죠. 뭐 골수라든가 상피라든가 근육 등등에서 줄기세포가 생겨나면 이제 세포가 분할을 하고 분열을 해서 어느 정도 분열을 하고 나면 이제 죽게 되죠. 일반적으로 세포는 한 평균적으로 60번 정도 분열을 하고 나면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염색체 말단에 DNA 단위체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텔로미어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 세포의 수명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어느 정도 짧아지지 않고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노화의 척도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사멸하지 않는다면, 분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끝없이 분열한다면 그게 이제 암세포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이제
제어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도 노화가 빨리 오지만 텔로미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암세포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텔로미어는 이런 노화와 암세포 억제의 이런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명을 다한 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조직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차피 몸에서 노폐물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명이 다한 세포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오토파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오토파지 시스템은 나중에 별도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재밌고 실제로 OTC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세포 지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2010년 중반부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백 종의 세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각 조직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세포 지도를 활용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나 병증 치료 방법들이 응용돼서 소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셀 턴오버 타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셀 턴오버 타임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재생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셀 턴오버 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치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셀 턴오버 타임이 이제 길어지는데 그 말은 회복이 느려진다. 그래서 그걸 이제 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셀 턴오버 타임 관련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셀 턴오버 타임을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 왼쪽엔 요 그림은 요 밑에는 이제 이 세포의 평균 수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체 세포의 질량, 얼마나 많은 우리 인체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일, 10일, 여기는 이제 100일, 여기는 1000일, 약 3년 정도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0일 이내에서 빨리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은 이제 단핵구. 단핵구는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 대식세포나 수직성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는 세포가 되는데요. 단핵구, 그리고 소장 상피세포, 그리고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 그리고 10일 한 2주 정도, 10일에서 2주 정도 되는 데는 이제 위장 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세포 순환이 빠른 그 조직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 2주에서 4주 정도 어느 정도 재생 시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수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내피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피 그 밑에 있는 내피세포죠. 그래서 이 내피세포는 3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그래서 피부나 그 조직에서 표피 말고 내피가 손상이 되면 훨씬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화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내피까지 그 손상을 입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훨씬 길죠. 그리고 이제 근세포, 근육세포. 근세포는 재생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30년 이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근육 자체가 파열이 되고 손상이 되면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뇌라든가 안구라든가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이 되면 회복이 거의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불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동안 생성되는 세포들의 이제 무게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제일 넓은 부위가 여기 한 41% 정도 되는데 위장, 소화관 상피세포, 위장, 소장, 대장 쪽에 이 상피세포들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이 생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가 약 22%, 적혈구가 24% 정도의 비중으로 우리 몸에서 매일 생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에서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병증의 치료 기간, 두 번째는 우리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어떤 항암제와 같은 이런 치료를 받을 때 그러면 어떤 기관, 어떤 부위에서 타격이 올 것인가, 병증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셀 턴오버 타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위장관 질환은 한 2주에서 4주 정도,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 2주에서 4주 정도의 치료 기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지 중에서도 하기도 염증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를 봐야 됩니다. 폐포의 대식세포인데요. 폐포의 대식세포가 한 4개월 정도의 4개월 정도의 이제 그 셀 턴오버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했을 때는 하기도 염증이라고 하면 폐렴 정도라고 하면 4개월 정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단순 염증, 단핵구나 호중구가 관여하는 단순 염증 질환은 일주일 정도만 잘 관리를 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 연령의 차이, 증상이 복합적이냐 이런 것들 따라서 치료 기간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요 그림이 치료 기간 설정에 근거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영양이 부족해지면 위장관에 이제 위장관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진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호중구의 생산 속도를 이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혈구 역시도 원활히 생산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빈혈이라던가 어지럼증 여러 가지 몸에 이제 이상이 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세포의 재생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은 질량의 어떤 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세포들의 성장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소화관 상피세포, 호중구 이런 적혈구에 모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소화관이 약해진다거나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이 두 그림을 복합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요. 요거는 뭐 참고 사항으로 제가 뒀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포의 커뮤니케이션 시그널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포는 서로 이렇게 접합되어 있죠.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통해서 화학적인 신호 전달을 주고받고요. 그래서 인지질, 단단백, 세포막을 형성하고 세포막의 그 시그널링을 조절하는 이런 인지질 단단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포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병증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으로 조절되는 뭐 당뇨 질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는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는 이렇게 연접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간극이 벌어지면 이 간극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 이 간극 사이로 이물질이나 이제 병원성 균이 이제 침투를 할 수 있겠죠. 이 조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은 주로 이제 세포 순환이 빠르고 이물질이 많은
이제 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장누수 증후군이 바로 이 세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또 세포 순환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그 사이로 이물질이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여기 능동 수송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외부에 필요한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 세포벽에는 이제 신호 전달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셀 시그널링인데요. 여기서 이제 G 프로테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신호 전달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 이 G 프로테인이 이 세포막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이게 G 프로테인들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중추성 근위환제인 바크로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바랑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가바 리셉터에 가바와 기량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바의 작용을 억제를 하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G 프로테인이 작용을 해서 연관을 해서 신호 전달을 조절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의 신호 전달 활동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식도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든가 자료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강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생하고 있는 세포, 기생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어떤 미생물들의 또 다른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사실은 이제 100조 이상의 세포들이 있는데 각 세포 하나하나에 또 다른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들어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구성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보통 세포의 모식도를 보면 세포에 세포벽, DNA,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한두 개를 그려놓는데 실제로 세포 하나하나에는 수백 개, 수천 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죠. 적혈구가 끊임없이 산소를 세포 안에 공급을 해주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예. 어쨌거나 이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수 100조 그 수치만 봐도 이 세포의 활동은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몸에는 이제 주로 소화기 계통에 별도의 미생물 생태계가 이제 존재를 하죠. 이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몸의 뇌의 질량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질량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2의 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2의 뇌. 실제로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 생리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포 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포가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항산화라든가 면역 억제라든가 오토파지 등을 통해서 이제 세포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 구성 성분이나 활성 성분을 원활히 공급해서 세포가 회복하고 재생하고 이제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체 내 세포와의 공생,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지, 이런 원활한 순환을 위한 이런 지점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조직의 재생과 유지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면역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역 체계는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양하고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면역 시스템은 면역 활성화와 또 면역의
민감함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성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란 무엇인가,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면역과 자율신경 간의 연관성, 그리고 면역 불균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OT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비자기로 구분해서 비자기의 병원성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기세포, 정상적인 자기세포도 오염이 되거나 돌연변이가 되거나 감염이 됐을 때 비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병원균, 비자기세포지만 병원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병원성이 없는 비자기세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생균, 요런 또 차이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런 각각에 대해서 좀 다른 면역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점이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세포, 오염된 세포, 그다음 병원균, 공생균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MHC, 주 조직 적합성 적합복합제라는 이제 용어인데요. 이 MHC는 보통 이제 면역 지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장기 이식에서 공여자와 수여자 간의 그 MHC에 해당하는 인간 그 백혈구 항원, 그러니까 HLA라고 하는 인간 백혈구 항원을 검사를 해서 이 항원이 얼마나 적합한가라는 걸 판단해서 이제 이식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 MHC 타입 1이 이제 정상세포에서의 그 면역 지문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 세포가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이 MHC 타입 2는 이제 일반적으로 항원 제시 세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외부의 균이 들어왔을 때 이 균이 병원성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되어서 이제 병원균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HC라고 하는 주조직 적합복합제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그 면역관용. 그러니까 면역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가 아니면 이 병원균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이냐, 또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병원균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면역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면역관용이 너무 넓으면 병원균에 침입하기 쉬워질 테고, 또 면역관용이 너무 좁으면 자가면역 질환처럼 이제 정상세포로 취급할 수 있는 세포임에도 불구하고서 병원성으로 인지해서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생균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 오래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면역 관용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격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면역 관용은 이제 조절 T셀이라고 하는 T셀이 이제 면역 관용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 기전을 통해서 면역 관용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는 공생균 말고 적혈구나 뇌세포, 줄기세포 이런 세포들은 이제 면역 관용의 면역 특권 그런 식으로 이제 면역 관용의 영역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면역은 사실은 이제 비자기와 자기 사이에 어떤 구분을 해서 병원성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그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물리적 장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피 조직이나 그다음에 점막 조직과 같은 1차 그
면역 장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1차 면역 장벽이 약해지면 병원균이나 이물질이 조직 내로 침투하기가 쉬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나 과민 반응 여러 가지 그런 면역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인 PPI를 장기 복용했을 때 피부 질환자가 늘어난다는 그 상관관계성도 역시 점막 면역이 약해졌을 때 그 염증이나 과민 반응의 그 발현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면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 질환의 그 장 점막의 그 물리적 결함에서 이런 질환들이 비롯된다고 보는 그 장누수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면역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염증 반응들은 이제 선천적인 면역 세포가 이 국소 지역에 침입한 병원균과 이제 오염된 세포들을 사멸하는 1차적인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1차적인 염증 반응 이후에 후천적 면역 세포들이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특정 병원균만을 사멸시키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염된 이제 자기의 확인, 그리고 타자의 병원성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면역 관형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 사이에 협업이라든가 균형, 그리고 면역 세포의 학습, 그리고 염증 반응,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을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또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된 조직의 회복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면역은 이제 자율신경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교감이 우위에 있으면 이제 혈중 림프구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민 반응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이제 림프구는 감소하고 과립구가 증가하면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율신경은 기압의 변화나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요. 또 이는 마찬가지 다시 연결해서 면역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나 이제 환경 오염들이 이런 이제 면역 저하나 과민 반응 교차 유발을 하면서 인체 면역 시스템 균형에 부담을 이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보면 사실 엔세이드 계열과 항생제 계열이 굉장히 루틴하게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사실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 프로스탄글란드 2를 억제를 하고 교감신경을 긴장을 하면서 림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역시도 마찬가지죠. 항생제도 장내 세균총을 불균형하게 해서 설사를 유발한다거나 어쨌거나 그 장관 면역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쨌거나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다양한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역순환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식도로. 먼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이제 제시를 하죠. 그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특정 그 항원 단백질 조각을 이제 캐치를 해서 T세포에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T세포는 B세포에 이 항원을 전달해주면 B세포는 그 항원에 맞는 특이적인 항체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형제세포가 되면서 특정 항체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세포는 한쪽으로는 이제 메모리 B셀, 기억 B셀이 되어서 일정 정도의 이제 항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그와 항원과 똑같은 뭔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면역세포 사이 협력을 통해서 획득 면역, 그러니까 백신 작용이라든가 획득 면역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간단한 이제 모식도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T셀, T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화되지 않은 T셀이 분화될 때는 이런 분화 표지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 조각을 그 표면에 붙이고 있습니다. 명찰처럼. 그래서 이 헬퍼 T셀 종류는 그 CD4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 조각을 이제 붙이고 다니고요. 그다음 사이토톡식 T셀은 이제 CD8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을 명찰처럼 이제 붙여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헬퍼 T셀 같은 경우는 병원균이 침입하면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죠. 그래서 여기서 B셀을 활성화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헬퍼 T셀이 되겠습니다. 사이토톡식 T셀은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연변이 세포, 오염된 세포를 공격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헬퍼 T셀은 외부 병원균 세포가 들어왔을 때 B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병원균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세포 순환에서 셀 턴오버 타임을 봤듯이 마찬가지 이제 면역세포에서도 요 세포의 그런 순환 주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역시도 이제 성장하고 분화되어서 활동하다 하면 한 뒤에 사멸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단핵구 그 수지상 세포나 이제 마크로파지로 이제 대식세포로 분화되는 단핵구는 3, 4일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호중구는 한 일주일, 그다음에 적혈구는 약 4개월, 그다음 폐포의 대식세포는 3에서 5개월 정도, 그리고 분화가 끝난 성숙 B셀은 이제 3개월, 그다음에 성숙 T셀은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그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제 세포 순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료 기간, 그러니까 어떤 면역 질환이나 염증 질환에 있어서의 치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들은 이제 면역 세포의 증감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날짜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염증 질환이나 아니면 그 이식 그 수술을 했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요 그래프들은 이제 나중에 강론에서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 그래프들을 통해서 면역 질환 환자의 치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일반적으로 이제 선천적 면역 세포의 이런 순환 주기는 좀 빠르고요. 일주일 안쪽으로, 그리고 후천적인 이제 림프구의 어떤 생산이나 순환은 일주일 이후로 조금 느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민 반응에서 오는 이제 다양한 염증성 질환은 이제 체내 림프구의 순환을 감안했을 때 한 최소 3개월 정도의 그런 치료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 3개월의 유지 기간을 더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만성 그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꾸준한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이건 척추가 손상되었을 때 이 세포들이 어떤 면역 세포들이 어떤 증감 추이를 보이는가 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중추신경에서 식작용을 하는 대식작용을 하는 이제 소교 세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 그 세균 침입에 대해서 가장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작용을 하는 세포가 먼저 그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와 같은 과립구, 그 다음 마크로파지, 이런 식으로 호중구, 마크로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림프구가 손상된 조직으로 유입이 됩니다. 요건 이제 인체 대부분의 어떤 그 손상된 상황에서 비슷한 추이로 이렇게 그 증감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일주일까지는 막
그 호중구와 같은 이제 염증성 세포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항원 일주일 그 뒤에는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림프구를 통해서 병원균이 제거가 되고 염증 반응으로 인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조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12시간 24시간 안에 빨리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하루부터 일주일 안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또 강론에서도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면역순환은 크게 보면 세포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면역순환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면역 장벽의 항상성 유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점막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선천적 면역 활동과 후천적 면역 활동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제거하고 조직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 그 면역세포의 순환이나 재생 기간을 고려해서 치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면역 강의는 별도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경계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부제를 정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의 구성과 그 중요성, 교감, 부교감, 스트레스가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항정, 산조이니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뇌라던가 척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신경세포의 모식도인데요. 신경은 사실 인체가 활동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신경의 대부분은 인체가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불수의적인 영역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추신경이나 뇌를 조절을 할 수는 없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이고,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 몸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OTC에서는 다루기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성 어떤 질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 순환을 이용하는 것은 순환을 이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짧게 몇 가지 사항에서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약물들이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정기적 분극과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륨이나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의 기능이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또 신경계 질환에서.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도 중요하죠. 신경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는 축삭과 그리고 그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전기선의 피복에 해당이 되는 수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초는 주로 이제 인지질,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죠.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신경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비전해질 이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줄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 축삭을 보호하고 있는 이 수초가 튼튼해야 신경이 잘 전달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수초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손상이 되거나 줄어들면 사실은 신경 다발의 저항이 커지면서 신호 전달에 무뎌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반사신경이라든가 이런 신경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초, 미엘린 수초의 재생 회복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삭, 신경 줄기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커지는, 그러니까 회복을 시키는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회복되는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느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몸이 찌뿌둥할 때 몸에 기름칠을 좀 해야겠다라는 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주로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 기름칠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신경줄기 자체가 손상이 되면 이제 통증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외상에 의한 그 후유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줄기 자체가 손상이 된 것은 회복이 조금 어렵죠. 요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율신경에서 이제 교감신경은 이제 전쟁 상태, 부교감신경은 평화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과자극이 되면 항진증, 부교감신경이 과자극이 되면 저하증이 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교감신경, 신경에서 교감신경은 이제 양의 기관인 심장과 간에서 이제 우위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제 음의 기관인 폐와 신장에서 좀 우위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새벽 2시에 우리 몸의 생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벽 2시면 부교감이 우위에 있고 그래서 기관지 평활근이 좀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량은 최소화 좀 줄어들겠죠. 거꾸로 이제 호흡이 줄기 때문에 폐의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폐에 혈액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혈액 머무른 시간을 통해서 산소와 이제 혈액과 산소 간에 이제 접촉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혈중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혈중의 산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포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된다는 것이고, 이건 이제 세포가 조직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수면이 보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세포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 준다. 그리고 거꾸로 산소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충분히 배출이 되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신경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이제 교감신경, 그다음에 부신 수질로 이어지는 이제 SAM 그리고 이제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 피질로 이어지는 HPA 축, 이 두 축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SAM 축은 이제 급격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그 신경적인 반응, 신경에 대한 반응이 되겠고요. HAP는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장기적인 반응, 그래서 호르몬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AM 축은 이제 부신 수질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아드레날린을 방출을 해서 이제 원초적인 전투 상황에 대한 대비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HPA 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을 방출을 이제 촉진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라던가 굶주림 같은 이런 이제 점진적인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체의 대사가 이제 인체가 스스로 대사를 이렇게 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그
부신, 피질, 피로증후군은 보통 HPA 축이 너무 항진된 경우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이 SAM 축과 HPA 축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서로 이제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항진된 이제 신경축은 굉장히 신경축 자체가 이제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서 이 항진된 신경축을 이제 정상화하는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미에서 중요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스트레스는 이런 이제 신경 반응 축을 항진시키고, 다한증이나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신경장애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추신경부터 자율 말초신경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런 치료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처럼 이런 등으로 인해서 이제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에서 신경이 과민화되고 만성 통증이 온다고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계 질환에서는 이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그래서 항진된 자율신경계나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이런 이제 약물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약물 의존성이 생긴다, 내성이 생긴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약제제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산조인 같은 경우 이제 주로 간경락에 작용을 하는데요. 한방에서 이제 신경계 질환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간은 이제 오행에서 보면 인간의 감정 중에서 이제 두려움이라든가 분노를 이제 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분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SAM 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두려움은 HPA 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신질환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특히 현대에서는 더 중요해지고 있죠.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치료 과정에서 이제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이제 한약제제, OTC 영역에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들, 그리고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작용들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들,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스트레스를 최대한 풀어주고 이제 억제해준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뇌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뇌가 쉴 수 있도록 정상적인 수면, 그리고 다양한 인지 활동이나 육지 활동을 통해서 뇌 활동이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경순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은 신경계와 함께 인체 활동을 조절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호르몬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스테로이드란 무엇인지, 호르몬의 일변화 주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호르몬이라고 하면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처럼 성호르몬을 주로 많이 연상을 하게 됩니다. 남성 성기능 개선이라던가 전립선 개선, 여성 갱년기 개선에 다양한 천연물들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호르몬은 이제 내분비계라고 해서 부신이나 갑상선, 췌장, 뇌하수체, 흉선 이런 데서 많이 분비가 되죠. 호르몬은 이제 매일 1일 동안 그 분비되는 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상선 호르몬처럼 하루 동안 일정하게 분비되는 호르몬도 있고, 멜라토닌처럼 이제 밤에는 그 분비량이 많았다가 낮이 되면 줄어드는 그런 이제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생리 현상과 활동을 조절하는 원거리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라든가 다른 장기에서 생산된 분비된 호르몬들이 인체 각각의
그 조직들로 이제 이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생리활성 조절을 하는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구성 성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에서 유래하는 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신경 전달 물질들, 아미노산 호르몬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분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옥시토신이나 인슐린처럼 고분자의 그 단백질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성호 호르몬이라든가 부신 호르몬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OTC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런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 있겠습니다. 호르몬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다양한 장기에서 분비가 되는데 중요한 호르몬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 그 세포 재생과 성장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라던가 수면에 중요한 이제 멜라토닌, 그다음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신 호르몬인데요. 부신 피질, 부신 수질 이런 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부신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인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이 부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담즙에서 유래가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담즙의 용어 자체가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이런 이제 스테로이드 모핵을 가지고 있는 그 구조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수의 호르몬도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포막을 구성하는 스테롤이라던가 비타민 D, 그다음에 식물에 있는 이제 활성 그 분자인 알카로이드 등도 이제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서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합성 스테로이드, 특히 이제 운동 선수들이 그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아나볼릭 그 도핑에 걸리는 그 아나볼릭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코티솔이 되겠습니다. 이 코티솔은 이제 보통 오전에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최대치가 이제 분비가 되고 밤 12시 전후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티솔 호르몬은 인체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이제 호르몬 분비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수면은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 밤에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침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또 코티솔 역시도 아침에 분비량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게 중요한데,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자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세포들이 스스로를 정비를 하고 림프 순환을 통해서 인체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인체 정화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반대급부적으로 다른 이제 영양요법이라든가 그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조숙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호르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육류 섭취에 따라서 그 육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장 촉진 호르몬제들이 이런 성조숙증 환자를 이제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생체 시계가 사람의 이제 하루 리듬이 이제 깨어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는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많죠. 젊은 노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피부가 빨리 상한되거나 탈모, 갱년기,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 시작 연령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 대사 질환자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도 젊은 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호르몬 순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콜린산이라든가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등을 통해서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이제 생체 시계, 인체의 생활 리듬 자체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오감 자극이라든가 운동, 그리고 교감, 부교감 신경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호르몬 순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순환은 기본적으로 심장의 물리적 운동, 혈액의 향상성, 그리고 이제 혈관의 탄력과 투과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심혈관계는 생존의 가장 기본 조건이죠. 그리고 혈액은 이제 온도, pH 점성 등의 물리화학적 항상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물리 그 화학적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어야 혈액 중의 영양 성분들이 세포 조직적으로 잘 이행이 되겠죠. 특히 간에서 생성된 알부민 같은 경우는 혈액의 점성을 이제 통해서 삼투압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알부민 혈증이 오면 세포 내로 영양 성분이나 호르몬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서 부종이나 피로나 식욕 부진 등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혈관이 기본적으로 조직 구석구석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이제 회수를 하게 됩니다. 혈액 순환에는 주로 이제 아스피린, 그다음 스타틴 계열, 그다음 오메가3, 그다음에 동물성 생약제, 한약제들이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은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이루어지죠. 폐에서 걸러진 산소가 풍부한 이제 붉은 혈액이 이제 좌측 상단, 심장의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고 다시 온몸을 거친 이제 혈액이 이제 우심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을 통해서 다시 폐로 나가게 되죠.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심장은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는 분당 5리터 정도, 그다음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분당 25리터 정도 혈액을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간이나 위장관이나 뇌나 이런 식으로 피부까지 전반적으로 혈액이 골고루 잘 분포를 하고 반면에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대부분 이 근육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혈액을 담는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근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혈액량이 많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근육량이 자꾸 줄죠. 근육량이 줄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 혈액량이 준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근육량의 유지는 혈액순환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은 간이나 폐에 많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간에 머무르면서 이제 혈액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혈액 항상성에 필요한 혈액 응고 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폐에서는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심혈관계는 기본적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 구석구석에 혈액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심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 덩어리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뒷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으로서 정맥순환이라던가 기립성 저혈압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종아리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 운동은 그 의도적으로 할 수 없죠. 그 불수의적인 운동을 하죠. 미주신경, 그다음에 교감,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심장 운동이 조절이 됩니다. 모세혈관에는 그 관략근, 요런 이제 그 일반 혈관에는 근육이 있지만 모세혈관에는 근육이 없죠. 하지만 이제 모세혈관 전 관략근이라고 해서 모세혈관을 이어지는 그 이전 혈관에서 그 모세혈관의 흐름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감,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그 모세혈관까지의 혈액순환을 조절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화학적 항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H나 점도나 투과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체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외액, 세포 내액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이 투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이는 그런 의약품들이 말초혈행 개선제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 간신, 비폐신, 오장육부라고 할 때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혈액의 관리와 순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신, 비폐신의 이런 유기적인 그 협업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혈관은 막히면 죽는다. 예.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혈액을 잘 공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대동맥이나 대정맥 같은 경우는 아주 굵고 탄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맥혈관벽이 두꺼워지면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게 오고, 그다음에 혈관에 혈전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죠. 이제 죽상경화증이 발생을 하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허혈증, 괴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 또 지질 과산화 작용을 통해서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중 LDL이나 중성지방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혈전, 세포 노폐물, 칼슘, 또 여러 가지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혈관을 막게 되죠. 그래서 혈관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손상을 막고 여러 가지 혈전용의 작용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혈액 중의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혈관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아스피린, 오메가3나 스타틴, 거머리, 수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수질이나 거머리, 수질이 거머리죠. 그 다음에 섬수, 두꺼비 분비물, 이런 것들은 의약품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통심약이라고 일양약품에서 나오는 통심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령제약에서 나온 구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죠.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료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허가사항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약국 OTC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순환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심장, 신장 관련한 내용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원활한 심장 운동을 위해서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조절이나 그다음 종아리 근육 운동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혈관의 탄력과 투과성, 그리고 혈관벽을 보호를 하고 모세혈관 순환이 원활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혈액의 항상성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림프계입니다. 혈액순환계와 마찬가지 림프도 이제 순환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상수도라고 하면 림프순환 하수도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림프순환계는 중요한 점은 이제 심장이 없다, 혈액처럼 그 동력이 없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림프액은 이제 말초 조직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과 긴밀히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림프관과 모세혈관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림프에 사용되는 성분들은 대체로 그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림프순환계는 사실은 해부학적으로도 조금 그 혈액순환계보다는 훨씬 뒤에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림프순환 약물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약품에서도 림프순환 쪽은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OTC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순환계가 말 그대로 노폐물을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림프순환계는 굉장히 OTC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림프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 시스템과 순환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림프 순환계와 면역 순환계는 이제 표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림프 순환계에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림프가 또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지용성 물질을 소장해서 지용성 물질을 흡수를 하고 저장해서 혈액에 과도한 그 지방질이 축적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 중간에 그 버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인간이 먹는 지방질이 그대로 혈액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며칠만 지나도 혈액이 다 막힐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먹는 그 지방질은 1차적으로는 대부분 림프순환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림프순환계가 혈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혈액 중에 있는 노폐물을 림프가 이제 회수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림프관은 기본적으로 혈관의 10분의 1 정도 굵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느립니다. 아마 림프 순환은 일반적으로 이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한 사이클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당 한 1cm 정도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장은 그 림프계에서도 아주 큰 기관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혈액을 여과를 하죠. 적혈구, 불용 적혈구를 이제 회수를 하고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항원 정보를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제 비장이 비대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수기관으로서의 림프, 고분자의 영양분들, 그다음에 지방질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 점막에서 암주관이라고 하죠. 소장 점막에 있는 암주관에서 고분자의 영양분들이나 지방질을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그 영양분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가슴 림프관 팽배라고 해서 가슴 림프관 팽대, 소장에서 흡수된 이제 고분자 지질 단백질, 암중 미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관은 아니고 림프관인데 조금 탄력이 있고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 림프관 팽대는 나중에 또 소화기 관련 강의를 할 때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림프는 또 점막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트라고 해서 점막과 관련된 그 림프 조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장관, 갈트, GALT, 이 소장 대장에 있는 장관에 있는 그 점막에 있는 림프계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나 비강 후두 쪽에 있는 림프계가
특히 면역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도 피부 밑에 림프 조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는 심장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림프는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림프에게 동력은 이제 유압, 내부의 유압,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혈액의 유압, 또 거꾸로 이제 정맥 혈액 흐름에 따른 내부 유압과 그다음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 운동이라든가 마사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림프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판막에 있기 때문에 림프액이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이제 막아주면서 림프액이 천천히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혈, 동맥혈 그 사이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림프액으로 유입이 되고, 이렇게 유입된 림프액이 림프절에서 정화되고 큰 림프관을 거쳐서 다시 정맥혈로 들어가는 이런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누워 있는다라고 하면 림프순환은 정체될 수밖에 없죠. 림프순환이 정체된다는 것은 몸에 노폐물이 쌓인다는 의미도 되고 면역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림프관과 모세혈관의 관계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초 조직에서 세포, 모세혈관, 림프관 사이에 혈장이나 영양분, 노폐물, 항원 항체들이 서로 교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 장터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혈관과 림프관은 말초 조직에서 굉장히 거무줄처럼 미세하게 얽혀 있어서 그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질이나 고분자 물질들이 이제 흡수가 되고, 아까 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어판이 있죠. 파이어판이 소장 점막에 이렇게 평판 형태의 림프 조직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 발견할 때는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된 것은 이제 이게 어떤 그 영양분의 흡수 조직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어쨌거나 이 림프는 순환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면역 반응에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초 조직에서 수집된 항원 항체 정보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에서 이 항원 항체 정보들이 이제 재생산되고, 여러 가지 그 림프구들이 이런 면역 교육을 받는다, 면역 학습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면역 학습을 받은 분화된 면역 세포들이 림프관을 타고 정맥혈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전체적인 인체의 구석구석에 돌게 된다. 그런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생성 이전,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학습을 받기 이전에는 이제 선천적 면역 세포들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습받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이제 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세포들. 네. 요건 이제 모식도인데요. 실제로 이제 말초 조직에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말초 조직에서 이 동맥혈과 정맥혈 사이에 이 세포 외액들이 나왔을 때 이 조직 내의 세포 외액들이 이 열려져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다시 림프액으로 이행을 한다라는 간단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혈관 자체에는 그 평활근이 없지만 모세혈관 그 이전 그 혈관에 괄약근이 있어서 모세혈관에 혈류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림프에도 이렇게 그 평활근이 있습니다. 림프에도 머슬셀이 평활 그 근이 있어서 이렇게 그 근육이 그 림프에게 흐름을 조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이제 신경계 조절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림프의 흐름 역시도 이제 교감 부교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림프액은 이제 하루에 5리터 정도가 순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리터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1초에 1cm 정도의 림프액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뉘듯이 림프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림프순환도 혈액순환에 따라서 이 체순환과 폐순환이 조금 나뉘어지겠습니다. 림프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역류를 막는 그 판막이 존재를 하고요. 정맥순환과 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체순환에서는 림프액이 체순환에서는 이제 면역 반응이 활발한 측면이 있고요. 폐순환에서는 이제 그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하고 노폐물을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이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림프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세포를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HDL의 역흡수를 통해서 조직에게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계 같은 경우는 각 조직에서 역할들이 다양한데요. 이제 뇌에서는 이제 뇌 척수액의 배출 통로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림프절은 면역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하는, 그래서 면역 관용의 그 수용력이 수용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림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학습을 받지만 일정 정도의 면역 관용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는 이제 심근 세포 성장에 관여를 하고요. 폐에서는 이제 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수축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 폐의 탄성력을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서는 피부에 이제 유지방을 이제 이렇게 분비를 하죠.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에서는 이제 지방질을 흡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림프관은 사실은 체내 항상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계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림프계 순환에 사용되는 이런 의약품들은 대부분 천연물들입니다. 이제 회화나무에서 유래한 트록세루틴이라던가 진피, 귤피에서 유래하는 디오스민이라던가 병풀이죠. 센탈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맥순환제로 사용이 되죠. 모세혈관 투개성을 좀 개선을 하고 정맥혈관 수축을 통해서 삼투압 조절하면서 림프액의 림프액 순환을 促진하는 그런 이제 기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일반 의약품들이고요. 주로 이제 그 치질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정맥순환제, 하지 정맥류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포도씨 건조엑스 같은 경우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엔테론 50ml, 150ml 이런 게 있죠. 전문의약품인데 이 포도씨 건조엑스 같은 경우는 림프순환 개선으로 적응증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에는 림프순환 개선이라는 그 적응증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반면에 전문의약품, 포도씨 건조엑스 전문의약품에는 림프순환 개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허가사항의 차이일 뿐이고 실제로 이런 다른 천연물들 역시도 림프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림프계 순환은 이제 모세혈관에
순환, 정맥순환이 굉장히 밀접하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림프순환계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림프절의 순환과 건강한 점막을 통해서 이제 면역 균형이 중요하고, 그리고 혈액 자체가 이제 깨끗해야 림프순환도 역시나 원활하고, 이제 비장에서도 비장순환도 원활하다. 그리고 말초 조직에서의 어떤 정맥순환, 모세혈관, 림프순환, 이런 말초순환에서의 재생순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림프순환을 통해서 노폐물이 충분히 잘 제거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림프순환은 어쨌건 면역과 혈액에서 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7번째 카테고리 경락입니다. 사실 한방에서 경락을 빼면 현대의학에서 해부를 빼는 것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방에서는 경락을 뺄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약국 OTC에서는 경락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경락순환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침이나 뜸 관련 제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침이나 뜸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뜸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찾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경락에 대한 기초 지식은 이제 OTC 제품의 활용이나 복약 지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경락은 이제 오장육부 심프와 연결된 그 12경락과 이제 인맥, 동맥, 음양을 의미하는 인맥, 동맥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와 경락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락이 증거가 있냐,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경락에 대한 임상적 과학적 증거는 아주 확고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프리모 바스큘러 시스템이라는 이제 용어를 통해서 조금씩 연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흐르는 길, 기와 혈의 이제 순환 통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2경락이라고 하면 수족, 태음, 소음, 거름, 이제 소양, 태양, 양명, 이렇게 소음, 음양, 이렇게 해서 12개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인맥은 이제 음의 기운, 동맥은 양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인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음이죠. 그 가랑이 사이에 있는 그 생식기 밑에 있는 회음부에서 앞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오장육부를 관장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동맥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척추로 이렇게 해서 백회로 올라오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남자는 회음, 여자는 미추라고 해서 생식기 밑에, 그다음 항문 뒤쪽,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보는 그런 이제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을 신경계와 연결지어서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경락의 대략적인 이제 우리 몸에 흐르는 그런 길이 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관계도가 이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음의 경락,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태음, 폐경, 수태음이니까 음의 경락이죠. 음의 경락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양의 경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래 위의 기준은 이렇게 만세를 했을 때 손끝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발끝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음량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양경락이라고 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손에서 몸통으로 오는 게 수양경락이고요. 이제
수음경락이라고 하면 발에서 올라오는, 발에서 몸통으로 오겠습니다. 거꾸로 수양경락이 아니고 수음경락이라고 하면, 음경락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수음경락은 몸통에서 손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족양경락이라고 하면, 양경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몸통에서 발로 내려가는 혈이 되겠습니다. 각 경락에는 이제 혈자리들이 있는데, 이들 혈자리를 풀어주면 이제 경락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간단한 원리죠. 그게 이제 경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혈자리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고, 혈자리를 잘못 이제 다루었을 때는 또 엉뚱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경락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경락들은 오장육부의 활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혈에서, 각 경락에서 그 경락이 막히면 질병이 발생하고, 그 경락을 풀어줘서 기를 소통해서 치유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락에 임상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혈관 순환계가 있고 림프 순환계가 있죠. 그래서 경락 순환계도 림프 순환계 10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순환계가 있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 학설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프리모 바스큘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체에 대한 실험은 아직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경락을 염색해서 그 경락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 실험 보고가 여러 개 논문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침술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경락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현대과학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설로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술이라던가 오랜 시간 이렇게 유지되어 온 이제 한의학적인 그런 실효성에 봤을 때는 분명히 경락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락이 약국 OTC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한의사가 없죠. 일본은 한의사가 없고 대신 침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탕약 자체가 없죠. 과립제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한방 과립제가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동전파스도 사실은 이제 그 일본에서 개발된 작은 동전파스인데, 사실은 경락을 자극하는 파스죠.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서 동전파스로 해서 팔리는데, 처음에 이제 동화약품에서 미니온이라고 하는 미니파스를 만들었을 때 거기 사용 설명서에 보면 경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경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략한 소개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경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환자와의 상담하는데 어떤 그 유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미니온에 들어있던 그 경락에 대한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요 미니온 제품 처음 봤을 때, 이렇게까지 경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네.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방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대중화되어 있다, 약국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 내용은 지금은 이제 미니온 파스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락에 대해서는 한번 또 따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경락은 이제 기의 흐름이다. 인체 순환을 자극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오장육부, 12정경 인맥 동맥이 있어서 이 오장육부의 활동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 경락, 경혈을 자극하는 뜸이나 파스나 마사지, 지압 등의 방법이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카테고리는 이제 조금 부족한 대로 제가 짧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내용, 부족한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강론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체 순환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 그러니까 세포, 면역, 신경, 호르몬, 혈액, 림프, 경락의 각 순환을 통해서 질병 치료의 방법을 접근하는 것. 그래서 순환 장애가 생기면 이 순환 장애를 해소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한다. 특히 약국 OTC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셀코디 OTC 솔루션 개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락 시스템은 조금 제외를 하고 나머지 세포, 면역, 혈액, 신경, 호르몬, 림프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육각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기능성 건강식품, 외품이나 화장품까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한 이런 질병의 상태, 불균형한 순환계를 약국 OTC를 통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순환계를 찾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 그래서 혈액순환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신경순환은 어떻게 개선한다, 면역순환은 어떻게 개선한다라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찾고 OTC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육각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간단하게 병증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면역 순환의 손상이 아주 큰 경우죠. 그래서 면역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 거꾸로 이제 항진과 저하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은 질환마다 조금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면역 순환이 이제 굉장히 항진된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은 굉장히 신경 순환은 저하가 되어 있다.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 또 거꾸로 이제 이 신경 순환도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이제 크게 변동성이 있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은 기본적으로 면역 순환과 신경 순환이 중요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과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이 정도가 다르죠. 면역 순환이 아주 저하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과 신경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라고 하면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혈관을 이제 혈전을 녹여내는 이런 것, 심장의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신경 순환도 교감, 부교감 신경에서 항진되어 있다. 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다. 그럼 이걸 정상화시킴으로써 병증을 해소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러지성 비염 마찬가지인데 알러지성 비염은 면역 순환이 조금 항진되어 있다. 그리고 림프 순환은 좀 저하되어 있다.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그림의 형태를 보면 대략적인 이제 그 질병의 특징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강론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OTC와 인체 순환계의 회복 같은 얘기인데요. 순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순환 장애를 해소할 것인가? 일단은 표면적인 증상을 살펴봐야겠죠. 환자와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환자의 얘기를 들어서 약사님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통해서 이 순환 장애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그 순환 장애의 원인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순환 장애를 해소를 한다. 가령 신경 순환이 안 되면 마그네슘이라든가
미네랄, 천연 미네랄을 쓴다. 면역순환이 잘 안 됐다고 하면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든가 프로폴리스나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제품을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복용 기간, 그건 아까 이제 앞에서 세포순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의 그 복용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상을 개선하고 순환계를 회복을 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에 이제 다가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의약품,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오직 약국에서만 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아토피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면역순환과 신경순환이 이제 동시에 장애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면역에 대한 과민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 과민 반응 때문에 이제 그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해서 이제 혈액순환도 장애가 오지만 이때 혈액순환은 이제 말초혈액 개선이 이제 장애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 병증 부위에. 그리고 림프순환도 역시나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 세포 순환에 만성적인 장애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면역도 너무 항진되고 신경도 너무 항진된 경우, 그렇게 해서 아주 그래프 형태가 이제 많이 삐쭉해졌죠. 그래서 요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면역순환과 신경순환이 잘 원활하지 않으면서 세포순환 자체도 이제 굉장히 저하돼서 피부의 세포 재생이 원활하지 않게 일어나는, 그래서 염증도 많이 생기는 전반적인 저하가 되고 이제 불균형하게 된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토피는 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쓰죠. 그리고 아주 비싼 면역 조절제, 주사제나 이런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쓰게 됩니다. 면역 조절제는 굉장히 좀 고가인 경우가 많죠. 다만 이제 효과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국 OTC에서도 이제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건식, 한방제제 이런, 그다음에 일부 의약품도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 같은 의약품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제 소화용 에보프림이 있습니다. 조제용으로 나오는데 일반 의약품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인데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약품에서는 아토피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서는 아토피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 가려움증 개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서 쓰게 됩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면역 균형을 맞춰주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달맞이꽃 종자요, 이게 소화용 에보프림을 쓰셔도 되고요. 조제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가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감마리놀렌산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프로바이오틱스, 달맞이꽃 종자유, 그다음에 효모라든가, 그다음에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 가공식품 이런 정도로 구성을 해도 어느 정도 피부 아토피에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OTC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제 특징,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용이하고 또 환자한테 설명하기가 쉬워서 복약 수능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판매도 이제 용이하죠. 대부분은 하지만 이제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근본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약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적응증, 다양한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복약 수능도를 고려를 해야 되고 환자에 대한 상담도 좀 필요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증을 간접적으로 표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상담 능력이나 판매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 다만 이제 단골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우리 약국에 맞는 제품들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강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OTC 판매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 약사님들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제가 제 나름의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먼저 증상을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약국에 오는 내방 고객들의 연령대 그리고 증상별의 빈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게 빠른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의 여성, 남성이냐, 주로 소화불량의 환자가 많으냐, 아니면 만성피로 환자가 많으냐,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일정 정도는 미리 세팅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나름의 문진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대답을 받았을 때 이렇게 증상을 파악한다. 그래서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도 마찬가지. 주로 오시는 내가 있는 지역의 어떤 소득 수준 정도, 소비 패턴을 판단해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설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복합 제품을 세트로 구성해 놓는 게 좋겠고요. 그게 우리의 이제 약사님의 어떤 정성이고 노력이고 또 효능적으로 봐도 좋고 매출에서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단품 한 개 제품만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 판매는 사실은 이제 지명 제품들 유명한 광고품들은 단순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거나 단순 판매는 무성의한 것, 효능이 떨어진 것,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능이 좋으냐, 그리고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를 어떻게 세트 구성을 하느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매 제품은 어쨌거나 최고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제품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광고품은 항상 대체품 또는 그 광고품과 함께 복용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제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월요일은 어떤 제품들, 금요일은 어떤 제품들, 이런 일일 단위의 이제 주력 제품들, 그 다음에 주 단위의 주력 제품들, 월 단위의 주력 제품을 그렇게 세팅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의 진열과 이제 선택 포인트를 잘 POP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는데, 어쨌거나 제안은 저희가 약사님들이 환자한테 제안은 하지만 최종 선택은 환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환자 또는 손님이 살지 말지를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OTC 매출 증대 플랜을 만들자. 요거는 이제 약사님들마다 성향이나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카드를 간단하게라도 이제 만들면 더 좋겠고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이제 그게 노하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건 또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핵심 제품을, 우리 약국만의, 나만의 핵심 제품을 좀 설정해 놓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약국 주요 고객층의 이제 타겟 제품을 설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플로우 차트, 그러니까 증상별 아니면 환자별 플로우 차트를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제품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강론이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제가 했던 방법이나 다른 약사님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다양한 약국 프랜차이즈와 학회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뭐 온누리, 옵티마, 뭐 휴베이스 많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커뮤니티나 이런 거 충분히 잘 많이 활용을 하시고 필요하면 이제 제품도 직접 많이 써보시고 해서 이 약국 운영하는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약국의 입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 나의 성향에 맞는 이런 다양한 이제 약국 전용 그 운영 솔루션, 프랜차이즈 학회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 2강은 이제 대략적인 개론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사님들은 어쨌거나 이제 전문직이고 환자를 직접 매일 이제 상담하고 약을 전해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로드샵에 있는 전문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프로페셔널한 약사가 되자. 사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뭐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넘쳐나죠. 쇼닥터라던가 과대 광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 미신과 상술 때문에 많은 환자들, 많은 손님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약사가 그것도 몰라요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죠. 사실은 뭐 정말 모르는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상한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건 이런 점이 잘못되었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런 제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약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런 지식을 가지려고 그런 이제 노하우를 가지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강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순환 장애를 해소를 해서 질병을 치유를 한다. 그래서 세포, 면역, 신경, 호르몬, 혈액, 림프, 경락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를 한다. 그래서 불균형한 순환계를 균형 잡힌 순환계로 바꾸는데 약국 OTC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약국 OTC를 활용하고 약국 OTC 증대 플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병증 치유와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저희 약사님들의 그런 플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강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3강에서는 3강, 4강은 호흡기 관련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